야, 너 같은 기생충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야. 마마 저장감 사람아 마나나마마 제가 어머니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 은지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아요. 그 말을 들은 게 벌써 석 달 전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저는 올해 63이에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아들 준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아니, 살아왔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까요? 지금은 그 살아온 시간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이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죠. 된장찌개 한 그릇에 김치 몇 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상을 차리는 게 즐거웠는데 혼자 먹는 밥은 늘 싱거워요. 소금을 더 넣어도 간장을 더 쳐도 왠지 맛이 없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은지였죠.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이 정중했어요. 그래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갑기만 했으니까요. 응, 괜찮지. 무슨 일이야? 그게 도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3개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아, 손자 도윤이 이야기구나. 5살 된 우리 도윤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죠. 그래, 도윤이가 많이 아프니 내가 데리러 갈게. 정말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라는 그 말이 자꾸 걸렸거든요. 유치원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해요. 우리 집에서 준호네 아파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죠. 준호가 결혼하면서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은지가 강남에서 일하니까 가까운 게 좋다고 했어요. 엄마도 이사 오시면 안 돼요. 여기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준호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결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나. 그때는 며느리도 그러면 좋겠다고 했었죠. 네, 어머니, 가끔 도윤이 봐주실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내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30년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준호네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금이 모자라서 제 예금을 좀 보태야 했지만 손자 근처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도윤이가 보건실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할머니, 도윤이가 날 보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아파. 할머니가 왔어. 괜찮아. 도윤이를 안아 올리니 작은 몸에서 열기가 확 느껴졌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급히 소아과로 향했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준호네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해열제를 먹였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를 쓰다듬어주니 도윤이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부엌에 가서 죽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깨면 먹이려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당근 몇 개, 시금치 한 단, 달걀 몇 개. 그래도 뭐라도 만들어야죠. 죽을 쓰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준호네 결혼식 날이요. 그날 은지 부모님을 처음 뵀었죠. 은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사돈댁, 우리 은지 잘 부탁드려요. 이엔 외동딸이라 버릇이 없어요. 사돈댁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그냥 겸손의 말인 줄 알았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딸 시집 보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의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은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능력도 있고 야무지고 똑똑하죠. 준호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겠구나 했죠. 결혼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명절 때도 잘 오고 생일에도 선물 보내주고 가끔 저녁 초대도 하고. 은지가 만든 음식은 별로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차려준 밥이라는 게 고마웠어요.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맛있어. 은지가 이렇게 바쁜데 이것도 대단한 거야. 그런 대화를 주고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변화가 시작된 건 도윤이를 낳고부터였어요. 은지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죠. 그래서 제가 도윤이를 많이 봐줬어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밤에 재우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일을 계속했겠어요. 은지가 그렇게 말할 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손자를 돌보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작은 도윤이가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은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윤이 유치원 보낼 때 그 옷 말고 다른 거 입혀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머니, 도윤이한테 과자 그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유기농으로만 먹이려고 하는데. 어머니, 도윤이 데리러 오실 때 좀 일찍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데려갔는데 도윤이만 남아있으면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 제 때와는 다르니까 제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하고 더 노력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은지의 요구는 더 많아졌어요. 어머니, 도윤이 영어 공부 좀 봐주세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해야 해요. 어머니, 내일 도윤이 현장학습 가는데 김밥 좀 싸주세요. 인터넷에 유치원 소풍 김밥 검색하면 나와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도윤이 생일 파티인데 케이크 예약 좀 해주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저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데 인터넷 검색하고 예약하고 그런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자를 위한 거니까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분한테 물어가며 배웠죠. 죽이 다 끓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는데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도윤이가 깨면 먹이려고 그릇에 담아 식혀뒀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이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지였어요. 어머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일 일찍 끝났니?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이힐을 신은 채로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더니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도윤이는요? 자고 있어. 약 먹이고 재웠어. 아, 그래요. 여름 많이 내렸어요? 응, 조금 내린 것 같아. 죽도 쑤어뒀으니까 깨면 먹이면 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식탁에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택시비예요. 오늘 택시 타셨죠? 2만 원짜리 지폐 2장이었어요. 아니, 됐어. 그냥. 아니에요. 받으세요. 어머니도 연금 생활하시는데 택시비까지 쓰시면 안 되죠. 은지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근데 왜일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제가 돈을 노리고 손자를 돌보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은지야, 나는 어머니 전화 한 통 받아야 해요. 실례할게요. 은지는 제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놓인 4만 원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격표가 붙은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며느리는 저한테 점점 더 차가워질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건데 오실 수 있으세요? 집들이? 너희 이사 가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지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 초대해서 작은 파티하려고요. 엄마도 오세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며느리가 저를 자기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전날 밤늦게까지 잡채를 만들었어요. 은진의 친구들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준호네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죠.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인잔을 들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은지가 저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들고 온 잡채통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거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괜찮아. 은지 친구들한테도 대접하려고. 은지가 잠깐 망설이더니 잡채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부엌구석에 살짝 밀어뒀어요. 테이블 위에는 피자, 치킨, 샐러드, 케이크 같은 음식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는데 제 잡채는 그 옆에도 못 가본 거예요. 거실로 나가니까 준호가 저를 소개했어요. 여기는 저희 어머니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근데 그뿐이었어요. 다들 다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낄 데가 없었거든요. 은지야,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었어. 부장님이 칭찬하시던데?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서 준비했죠. 와, 근데 애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해? 나는 애 낳으면 경력 단절될 것 같아서 무서운데. 아, 저는 운이 좋아서요. 시어머니가 도윤이 많이 봐주세요. 그 말에 한 친구가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은지 귓가에 뭐라고 속삭였어요.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웃음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았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부엌에서 은지가 친구 둘이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근데 시어머니 진짜 자주 오시나 봐. 응. 사실 요즘 좀 부담스러워. 맨날 오시면 우리도 불편하잖아.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그게 쉬워. 도윤이 봐주시는데 어떻게 말해. 근데 진짜 간섭이 너무 심해. 도윤이 뭐 먹이는 것도 다 체크하시고 교육 방침에도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에이, 그래도 봐주시는 게 어디야. 나는 친정엄마도 안 봐주는데. 알아. 고맙긴 한데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답답해. 우리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으로 갔어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준호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따라왔어요. 엄마, 벌써 가세요. 조금만 더 계시지. 아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너희끼리 즐겁게 놀아라. 그럼 제가 데려다.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집에 오는 내내 은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아.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손자를 돌본다고 며느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방해만 한 거였죠.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쯤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 갑자기 가셔서 은지가 섭섭해했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계세요. 섭섭해했다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준호가 저를 달래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도윤이 예방접종 날인데 제가 회의 때문에 못 가요. 어머니가 데려가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 알겠어. 화요일 오전 도윤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어요. 주사를 맞는 도윤이가 울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아팠어요. 주사 맞고 나서 도윤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죠. 할머니, 엄마한테 비밀이야. 응, 우리 둘만의 비밀.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아까의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정말? 엄마보다. 응,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이런 걸 은지가 알면 또 불편해할까 봐요. 도윤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은지를 마주쳤어요. 회의가 일찍 끝났나 봐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도윤이 주사 잘 맞았어요? 응. 처음엔 좀 울었는데 금방 괜찮아졌어. 그렇군요. 근데 어머니, 은지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왜?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와서도 은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은 그 표정이요. 며칠 후 진짜 문제가 터졌어요.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도윤이 아프니? 아니에요. 도윤이는 괜찮아요. 그냥 가족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족 얘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저녁, 준호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준호와 은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어머니, 은지가 말했어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무슨 얘기인데? 준호가 은지를 쳐다봤어요. 은지가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 도윤이는 저희가 알아서 돌보려고 해요. 뭐? 어머니가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도윤이도 컸고 저희 부부가 직접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어머니. 그냥 저희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은지야,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거니? 도윤이한테 뭘 잘못 가르친 거니?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죠? 저는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어머니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요. 나는 너를 도우려고 한 건데. 알아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매번 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도윤이한테 뭘 먹일 때도, 뭘 입힐 때도, 어디를 데려갈 때도 항상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야 했어요. 제 집인데 제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준호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은지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부모로서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나는 이제 도윤이를 못 보는 거니? 그게 아니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뵙는 거죠. 다른 가족들처럼요. 다른 가족들처럼 1년에 몇 번, 그것도 특별한 날에만. 은지야,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어머니.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려고 하는 거니? 도윤이 아플 때, 내가 바쁠 때만 날 부르고 필요 없으면 멀리 하겠다는 거지.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면 뭐야. 지난 5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도윤이 기저귀 갈고, 밤새 아플 때 간호하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밥 먹이고, 그게 다 뭐였어. 어머니,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아니? 은혜를 알면 이렇게 하니?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내 인생은 너였어. 너희 가족이었어. 그때 은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뭐가? 저는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정적이 흘렀어요. 은지가 뱉은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제가 준호랑 결혼했지 어머니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가 항상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요? 왜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못해요? 왜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못 키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지야, 너무했어. 준호가 말렸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맨날 오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은지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죠. 엄마, 기다려요. 준호가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알았어. 이제 안 올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집이 더 넓어 보이고 더 텅 비어 보였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은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정말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요? 손자를 돌보는 게, 며느리를 돕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휴대폰을 꺼뒀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 전화를 받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만 하루 종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 서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준호였어요. 엄마 안에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왜 이러세요? 걱정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준호가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들렸죠. 그날 저녁, 이웃집 김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최 선생님, 나 김영희예요. 아까 댁 앞에서 젊은 남자분이 한참 서 계시던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김 선생님은 같은 아파트에 20년 넘게 산 이웃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저랑 가끔 차라도 마시곤 했죠.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떡을 좀 쪘거든요. 다음 날 오후 김 선생님 집에 갔어요. 솔직히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거든요. 어머, 최 선생님,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수척해지셨네. 김 선생님이 놀라서 저를 맞았어요.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드님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최 선생님이 항상 손자 얘기, 며느리 얘기하시는데 요즘 한동안 안 하시길래. 그리고 아까 아드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근데 결국 다 털어놨어요. 은지가 한 말, 준호의 반응, 그리고 제 마음까지.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들 편할 때만 부모를 찾죠.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봐요. 아니에요. 최 선생님은 잘하신 거예요. 손자 돌보고 며느리 도와주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요즘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은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주 갔나 봐요. 자주 간 게 아니라 불러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손자가 아플 때, 바쁠 때 누가 도왔는데 배은망덕한 거죠. 김 선생님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더 슬프기도 했어요. 근데 최 선생님, 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딸이 하나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한 10년 됐나? 처음 몇 년은 자주 연락했어요. 근데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애들은 자기 삶이 바쁘니까. 부모는 그냥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되는 존재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최 선생님도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아드님은 이제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김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 인생, 저한테 내 인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 남편이랑 찍은 사진,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3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미술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거였죠. 그때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좋아했죠. 주말마다 학원에 가서 수채화를 배웠고 언젠가는 전시회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준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그만뒀어요. 아이 뒷바라지 하랴, 남편 내조하랴, 바빠서 제 취미를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시작하지 뭐. 근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저는 계속 다른 사람들 일에 바빴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진 속에 저는 어디로 간 걸까? 언제부터 저는 준호 엄마, 도윤이 할머니가 되어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김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동산에 전화한 거였어요. 여보세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집을 팔기로 마음먹으니까 후련했어요. 이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산 추억, 준호를 키운 추억, 손자를 돌본 추억. 근데 이제 그 추억들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다음 날 와서 집을 둘러봤어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요즘 시세로는 한 4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작은 데로 옮기고 싶어서요.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넓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집이 넓어서가 아니라 이 동네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네 집이 30분 거리에 있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 언젠가 마주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온 부부가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죠.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30년을 산 집을 정말 떠나는구나.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가 도윤이 생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도윤이 생일. 6살이 되는 거였죠. 작년에는 제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는데 도윤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구나. 도윤이한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도윤이 생일인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엄마, 준호야, 너희들 말대로 할게. 이제 너희 가정에 끼어들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편하게 살아. 엄마, 그게 무슨...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생일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금쯤 파티를 하고 있겠죠.
도윤이가 케이크 불을 끄고 선물을 뜯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거예요. 저 없이도 잘 지내겠죠. 그날 밤 11시쯤 준호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도윤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죠. 엄마가 안 와서 도윤이가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진 속 도윤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웃고 있지만 왠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도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거든요. 필요할 때만 불려다니고 필요 없으면 멀리하는 그런 존재로. 이틀 후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강원도 쪽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여기는 어떠세요? 원룸인데 깨끗하고 조용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보여준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창문으로 산이 보였죠.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더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0년치 짐이 정말 많더라고요. 버릴 건 버리고 기증할 건 기증하고 가져갈 것만 추렸어요. 준호 어렸을 때 옷, 장난감, 상장들 다 버리려다가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결국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뒀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은지였어요. 어머니, 은지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무슨 일이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은지가 거실로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쌓인 짐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이사 가려고. 네, 이사요? 응. 집도 팔았어. 은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했어. 준호 알아요? 모를걸. 말 안 했으니까.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 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그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 말이 맞았어. 네? 너는 준호랑 결혼했지. 나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그러니까 이제 안 볼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은지야, 솔직히 말해봐. 너 나 보기 싫잖아. 은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이 없네. 역시, 그렇구나. 어머니, 저는 그냥.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됐어.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준호가 알면 준호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너는 가봐. 은지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은지가 간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문을 두드렸죠. 엄마, 엄마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준호가 화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팔다니. 내 집인데 팔면 안 되니. 안 되죠.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너한테 왜 말해야 해? 내 인생인데. 준호가 거실로 들어와서 쌓인 짐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저를 돌아봤죠.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한 거잖아. 엄마도 너무하시잖아요. 도윤이 생일에도 안 오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이제 집까지 팔고. 이게 뭐예요? 준호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해.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은지 말 들었잖아.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볼게. 그게 너희한테도 편하잖아. 엄마, 그건 은지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진심이야.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은지도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준호야, 울지 마. 엄마가 이러시니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지는 않는지,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그러다가 네가 결혼했지. 엄마는 너무 기뻤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는 어디 가도 낄 데가 없더라. 너희 집에 가도 눈치 보고, 손자 돌봐도 간섭이고, 뭘 해도 부담스럽고. 엄마, 그래서 깨달았어. 아, 이제 엄마는 정말 필요 없구나. 준호는 이제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엄마도 저희 가족이에요.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야. 은지가 맞는 말했어. 은지는 나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엄마,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맨날 얼굴 보고 싶어 하면 며느리가 힘들잖아.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그것도 부담스럽대. 은지가 그랬잖아.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진짜 연락 끊고 살자는 거예요? 연락은 필요할 때에, 명절이나 중요한 일 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충분하지 않아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도윤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필요할 때만 필요하잖아. 그게 무슨, 준호야, 솔직해지자. 도윤이 아플 때, 너희가 바쁠 때, 그럴 때만 엄마가 필요하잖아. 평소에는 부담스럽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그랬어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알면 됐어. 근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엄마를 사랑해요. 도윤이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건 진심이에요. 나도 알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엄마, 준호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하면 엄마가 다시 돌아오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다만 이제는 너희들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할 것 같아. 엄마, 제발. 준호야, 엄마 결정 존중해줘. 이사는 다음 주야. 강원도 쪽으로 갈 거야. 강원도요. 왜 그렇게 멀리?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준호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 마음 안 바꾸시는 거예요? 응. 그럼 가끔은 전화 받아주실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도윤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요. 그것도 생각해 볼게.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근데 엄마. 응. 엄마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래, 알겠어.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사날이 다가왔어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0년치 인생이 박스에 담겨 나갔어요. 마지막 박스까지 다 나가고 나니 집이 정말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실을 한참 바라봤어요. 여기서 준호를 키웠어요. 저기 소파에서 준호가 숙제를 했고, 저 식탁에서 가족이 밥을 먹었고, 저 창가에서 도윤이가 놀았고, 안녕, 빈집에 대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김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최 선생님, 정말 가시는구나. 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디로 가세요? 강원도요. 춘천 근처에. 거기서 뭐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최 선생님, 행복하세요. 이제는 선생님 인생 사세요.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산 동네가 점점 멀어졌어요. 강원도에 도착했어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짐을 풀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던 것. 그래, 이제 해보자. 다음 날 미술학원을 알아봤어요. 동네에 작은 학원이 있더라고요. 등록하고 첫 수업을 들었어요. 붓을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이세요. 그림 잘 그리시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조금 배웠어요. 계속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야외 스케치 나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산을 그렸어요. 창밖에 보이는 그 산을요. 완성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집은 괜찮으세요? 응, 좋아. 공기도 좋고.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다음 주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도윤이랑 은지랑 같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겠어요. 엄마가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또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바다를 그렸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바다를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준호네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겠죠. 어쩌면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는 제가 준비가 된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필요해서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고 싶어서 부르는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존중받는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저를 위한 시간을요. 이틀 후 도윤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준호가 대신 써준 것 같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언제 올 거예요? 도윤이가 많이 착하게 있을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답장을 썼어요. 도윤아, 할머니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할머니는 지금 새로운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할머니가 그린 그림 나중에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할머니는 언제나 도윤이를 사랑해. 편지를 붙이고 나니까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학원 친구들도 사귀었고 같이 등산도 다녔어요. 어느 날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최 선생님, 다음 달에 우리 학원 작품 전시회 하는데 참여하실래요? 제가요? 네, 선생님 그림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산 그림, 전시회. 30년 전에 꿈꿨던 그것. 네, 하고 싶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있잖아, 다음 달에 전시회가 있어. 전시회요? 응, 내가 그린 그림들. 작은 전시회긴 한데 너희 가족이 와줬으면 좋겠어. 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요? 가도 돼요? 응, 오랜만이니까 보고 싶어. 엄마,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전시회 날 준호네 가족이 왔어요. 도윤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할머니, 도윤이를 꼭 안았어요. 3개월 만에 보는 건데 키가 더 큰 것 같았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준호와 은지도 왔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그림 정말 보고 싶어요. 제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산 그림, 바다 그림, 하늘 그림.
엄마, 진짜 잘 그리시네요. 몰랐어요. 엄마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할머니 그림 예뻐요. 도윤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 저는 이제 눈치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뵐 수 있을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1년에 12번이네. 네. 너무 자주인가요? 아니, 괜찮아. 근데 은지야. 네. 어머니, 엄마가 가는 거 말고 너희가 이리로 와. 엄마 새집 구경도 하고. 정말요? 응. 근데 너무 자주 오면 나도 피곤해.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준호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명절에는 번갈아 가며 보내자. 올해는 너희 집, 내년에는 엄마 집. 어때? 좋아요.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시작되는구나.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준호네 가족을 만났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나도 달라졌고 그들도 달라졌다.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참는 것이 답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것 같다. 창밖을 보니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더 나은 엄마, 더 나은 할머니가 되는 길이었어요.